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상을 입은 한 여성이 감금되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일본 지바신된 모해 사건입니다. 2021년 4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일본 지하현 이치카와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60세 전후의 여성으로 이름은 히메노 후지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2명의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후지코의 왼쪽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고 그 외에도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몸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지코는 경찰에게 자신이 집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가 줄로 손발을 묶어 자유를 제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4시 15분경 가해자가 집을 나선 뒤 가까스로 결박을 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바로 피해자 후지코의 친아들인 당시 30살이었던 이치쿠라 다이고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경찰은 후지코의 집에 인원을 남겨둔 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경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접근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다이고였습니다. 이에 다이고는 상해 및 불법 감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진행된 신문과 수사를 통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고는 1990년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시 신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의 유명 광고회사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었고 어머니 후지코 역시 파견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이고가 어릴 적 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아버지의 직장 발령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낯선 해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 처음 정착했을 당시 가족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부딪혔지만 다이고는 곧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가족과는 일본어로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점차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익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가정 내부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고의 아버지는 성격이 거칠고 폭력적인 면이 있었으며 어머니 후지코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불안 속에서 후지코는 결국 남편과 별거하기로 결심하고 어린 다이고를 데리고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후지코는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남편의 지속적인 미행과 괴롭힘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학습 환경을 찾기 위해 다이고는 11살이 되던 해 영국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후지코는 이후에도 영국에 남아 일을 계속했습니다. 귀국 후 다이고는 외조부모와 이모 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잠시 생활하게 되었고 한 국제학교에 입학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모와 떨어져 지냈지만 당시 학비는 여전히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년 뒤 다이고의 부모는 차례로 일본으로 돌아왔고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정재판소는 다이고의 친권을 아버지에게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후 다이고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재혼하였고 가족 구조는 다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이고는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낯선 환경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생활은 불안정했지만 다이고는 학업 면에서는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우수한 성적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합격해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학비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끊겼고 어머니 후지코는 최선을 다했지만 적은 수입으로는 다이고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이고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지 물품을 밀매하기 시작했죠. 뛰어난 두뇌와 침착한 성격을 바탕으로 그는 이 방법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며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넘기고 결국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다이고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커리어는 순조롭게 성장했고 월 수입은 70만엔, 약 655만 원을 넘기며 점차 안정적인 삶을 구축해 갔습니다. 이 시기 다이고는 회사 동료였던 유우코라는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정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형태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0월 다이고는 유우코와 공동명의로 약 1억 4,500만엔, 한화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도쿄도 미나토구에서 구입했습니다. 2019년 1월 유우코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서 다이고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이고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신이 마련한 고급 아파트에 살며 다정한 아내 유우코와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 집, 가족, 사회적으로 성공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삶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행복한 새 식구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이고는 사치스러운 물질적 삶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다이고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출은 실제 수입을 훨씬 초과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대부분 그의 소유가 아닌 친척집에서 몰래 가져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정 내에서도 다이고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점점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무렵 다이고는 유우코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300만엔, 하나 약 2,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우코는 다이고에게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죠. 2019년 10월 고급 아파트를 공동 구입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유우코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 다이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 유우코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다이고는 여전히 세 가족이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인 미와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다이고는 유우코와 아들의 삶에 대해 더욱 무관심해졌고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전혀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유우코는 가정재판소에 양육비 부담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소유권 및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요청하며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정 끝에 유우코는 아이의 양육권과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 그리고 이전에 아파트 대출 상환에 지불한 금액 및 아파트 가치 상승분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이고는 해당 아파트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전히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은 대출금을 혼자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소득이라고 해도 다이고의 지출은 오랫동안 수입을 초과해왔고 결국 그는 빠르게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이고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며 당장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려막기 방식은 오히려 그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죠.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이고의 총 부채는 3천만 엔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이모부 와타나베 카즈이코에게 2,300만 엔, 하나 약 2억 1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카즈이코와 그의 전 부인 히메노 준코는 다이고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비록 당시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였지만 카즈이코는 여전히 다이고를 도우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이고가 오랜 시간 동안 낭비로 인해 만들어낸 막대한 경제적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6일 다이고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오팔반지 등의 귀중한 유품들을 본인의 판단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이 행동은 결국 어머니 후지코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후지코는 다이고의 행동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했고 즉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이고는 잎이 깊은 공경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의 충고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그는 후지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화 도중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다이고는 갑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먼저 후지코의 목을 조른 뒤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여러 차례 발로 거세게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후지코는 전신에 다수의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입원 기간은 총 14일에 달했습니다. 이 폭행 사건 이후 다이고는 한동안 친척집에서 더 이상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회사 내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그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쳤으나 곧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회사 측은 그를 해고 처리했습니다.
고소득 직장을 잃은 다이고는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했고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영모기지론 제도라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의 평가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대출금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달 생활비 형태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출자가 사망한 후 금융기관은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사를 하지 않고도 독거노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다이고의 계산에 따르면 외할머니의 집을 담보로 설정하면 최소 4천만 엔, 하나 약 3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러한 대출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모 준코가 전남편 카즈이코와 이혼한 뒤 외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코는 한편으로는 병상에 누운 외할머니를 간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코는 그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었기에 이로 인해 대출 신청은 보류되었습니다. 초조해진 다이고는 다시 한번 이모부 카즈이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1200만 엔, 하나 약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고는 카즈이코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는커녕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카즈이코의 집 정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는 집에 있던 예비 열쇠와 카즈이코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를 몰래 훔쳤습니다. 게다가 2021년 4월 2일 그는 카즈이코가 소중히 간직해오던 회화 2점을 훔쳐 다음날 이를 온라인에 판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롤렉스 시계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 후지코와 공모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후지코는 카즈이코의 어머니를 사칭해 신용카드 사용 시 필요한 서명을 대신 작성한 것입니다. 4월 4일 카즈이코는 집에 걸려있던 그림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사실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그 카드 사용자가 후지코와 다이고임을 알아차린 후 그는 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 의뢰를 철회했습니다. 카즈이코는 항상 다이고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 또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날 저녁 카즈이코는 다이고를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위치한 다택으로 불러 신용카드 도용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이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부정 사용한 금액 89만 엔, 하나 약 833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카즈이코는 이때 이미 다이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으며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이고는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곰곰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영모기지 대출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모 준코, 다른 하나는 총 3,500만 엔을 빌려준 이모부 카즈이코, 이 두 사람이 사라지면 현재의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8일 다이고는 부동액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액의 주요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은 단맛이 있으며 물이나 술에 잘 녹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심부전, 경련,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4월 13일에는 집을 태우는 방법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고 이후 이틀간 총 22회에 걸쳐 방화 관련 정보를 검색했으며 관련 동영상도 29편이나 시청했습니다. 그는 곧 부동액을 구입했고 이를 위스키와 콜라에 섞은 뒤 어머니 후지코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준코가 위스키에 콜라를 탄 것을 즐겨 마신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를 이용해 준코를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불러들었습니다. 다이고는 그녀에게 부동액이 섞인 음료를 권했고 준코가 이를 마시게 한 뒤 이후에는 남은 음료를 집으로 가져가게끔 유도했습니다. 준코가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이고는 어머니 후지코에게 음료에 부동액을 섞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수법은 드물지 않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카즈이코를 만나 돈을 갚고 싶지 않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지코는 다이고의 계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어머니에게 다이고는 협조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준코의 몸 상태를 관찰해 계획이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후지코는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월 15일 다이고는 4리터짜리 휘발유통 2개를 구입해 후지코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휘발유가 카즈히코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후지코는 그런 끔찍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다이고는 다시 어머니를 협박했고 후지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월 19일 다이고는 후지코와 함께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준코가 여러 차례 부동액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이고는 부동액을 해외 수입 약품이라고 속이며 준코에게 직접 마시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코는 점차 기력이 약해졌지만 즉시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고는 부동액을 계속해서 입에 들이붓고 위식이 희미해진 준코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 일을 마친 뒤 다이고는 부동액이 담긴 용기를 처리했고 후지코에게 외할머니 집에 남아 외할머니를 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오전 11시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뒤 후지코가 우연히 시신을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자연사처럼 위장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전 11시 후지코는 다이고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어 집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준코의 머리와 몸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흔적을 발견했지만 현장에 별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어 형사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이고가 계획한 범죄는 경찰 수사를 피하게 되었고 이물을 제거한 뒤 다이고는 다시 이모부 카즈히코를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4월 25일 자정 0시 10분경 그는 건물 내부 화재와 불길이 퍼지는 방식에 대해 검색하며 사전 학습을 진행했고 이후 차를 몰아 후지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이고는 이모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후지코를 카즈히코를 해치는 계획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지코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새벽 3시경 다이고는 어머니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결박용 띠로 묶어 완전히 행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이후 현금 약 14만엔, 하나 약 131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다이고는 이전에 구입했던 휘발유를 플라스틱 병에 옮겨 담아 방화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 12분경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지바현 후나바시시 모토나카마야 위치한 카즈히코의 집으로 향했고 과거에 훔쳐둔 예비 열쇠를 이용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시 33분경 다이고는 1층 방의 의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져가며 카즈히코의 집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지켜본 뒤 그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4시 35분경 2층에서 자고 있던 카즈히코는 화재를 감지하고 급히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염과 짙은 연기가 2층까지 퍼진 상황이었고 그는 통화 도중 의식을 잃고 결국 불길 속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사후 조사 결과 카즈히코는 불길 속에서 최소 25분간 의식을 유지한 채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으며 오히려 다이고가 가장 힘들 때 전 재산을 털어 도와주었던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고는 그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한편 자택에 감금되어 있던 후지코는 그 틈을 타 결박을 풀고 가까스레 벗어났습니다. 왼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후지코는 끝내 경찰에 신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이고가 체포된 후 경찰은 이틀 전 형사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준코의 사망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시신은 아직 화장되지 않았고 경찰은 즉시 법의와 부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준코의 사망 원인은 단순 사고가 아닌 타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다이고는 절도 살인, 방화 및 건물 손괴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준코 사건 당시 신고자였던 후지코 역시 범행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경찰은 그녀를 상해 및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로써 모자는 함께 기소되었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지코의 재판에서 그녀는 살인에 가담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다이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후지코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반론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다이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뒤 자금이 급히 필요해 영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 준코를 내쫓으려 했고 그 수단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지코 역시 언니인 준코가 어머니를 돌보는데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다이고의 범행을 돕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자금 확보 목적의 살인으로 외형상으로는 사고처럼 꾸며졌지만 매우 위험한 계획 범죄라며 후지코에게 징역 1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실제로 독극물을 넣거나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다이고가 직접 실행했으며 후지코는 협박을 받아 제지하지 못했을 뿐 치명적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지바 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을 내리고 후지코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지코가 직접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고 독극물을 먹인 뒤에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언니의 처지에 무관심했고 다이고와 함께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다이고에 비해 약했지만 결코 완전히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후지코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다이고의 재판에서는 그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적극 부인하며 변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대출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바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모에게 부동액을 마시게 한 이유는 건강을 악화시켜 요양원에 스스로 입소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이고는 검시를 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자신은 해외에서 자라서 해부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전반을 외국의 장난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농담이었다고까지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후지코는 법정에서 강하게 반박했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장은 한때 재판을 중단시킬 정도로 법정 분위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카즈이코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다이고는 계획성을 부인하며 이모가 사망한 후 감정이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충동적으로 카즈이코와 함께 죽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사전에 화재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미리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있으며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이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이고가 해고와 재산분할 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였으며 성장 과정에서 복잡한 배경을 겪은 점과 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지바 지방재판소는 다이고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다이고가 어머니와 공모했으며 계획의 중심에 있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부동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도 어떠한 치료 방법도 찾지 않았고 카즈이코 사건에서는 휘발유를 준비하며 결과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화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고의성이 명확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다이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이고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다이고에 대한 기소가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사망했거나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역적인 후지코는 다이고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이고의 아버지 또한 이미 그 아들은 없는 셈이라며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전 동거인이었던 유우코는 다이고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10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32살의 김명철은 키 185cm, 잘생긴 외모를 지닌 남자로 서울에서 전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로 만나는 고객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었고 기업들의 공연 기획, 직원 교육, 팀 빌딩 행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김명철은 평소 농구를 좋아하고 아마추어 농구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철에게는 여자친구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 서로 사귀기 시작한 후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그 시점에 김명철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0년 6월 12일, 그날은 한국과 그리스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함께 축구 경기를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경, 김명철은 친구 한 명과 업무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고 이 씨에게 괜찮으니 나가도 돼.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축구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철이 만난 이 친구의 이름은 조센비로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센비는 민간 대출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김명철은 여자친구를 통해 조센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고
자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조센비는 김명철에게 자신이 아는 연예기획사 사장이 제주도에서 대규모 공연을 할 예정이라 그 공연 기획을 김명철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센비는 그 일을 통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김명철과 이의 결혼 선물로 그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철은 저녁에 술자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이 여자친구에게 큰 금액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는 김명철 집에서 도보로 7, 8분 거리에 있었지만 조센비는 김명철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점은 좀 수상했습니다. 술을 마실 거라면 차를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5시 38분, 이 씨는 김명철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김명철은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김명철은 ATM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고 그 장면은 은행 CCTV에 찍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11시쯤 이 씨는 남자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상황을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씨는 김명철이 보낸 매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네 친구한테 네 모든 과거를 들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너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 이 문자를 읽고 난 뒤 이 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김명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 씨의 전화가 울렸고 발신번호를 확인하니 남자친구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니? 이제 나는 오빠랑 함께 할 거야.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말을 마친 뒤 전화는 끊겼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김명철의 어머니도 아들로부터 온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잠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면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았다고 하세요. 김명철이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난 2010년 6월 14일 김명철의 가족과 그의 여자친구는 함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자발적인 가출로 간주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명철의 가족과 여자친구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김명철은 매우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평소에 나쁜 습관이 없었으며 빚을 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갚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김명철은 문자에서 여자친구 때문에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리게 할 만큼 무책임한 여자가 자신의 고액 신용카드를 흔쾌히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리는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이 주목한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그날 오후에 김명철이 만났던 친구 조센비였습니다. 경찰은 조센비를 찾아가 그를 조사했습니다. 조센비는 그날 김명철에게 대형 연예기획사의 최 실장을 소개했으며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후 최 실장이 김명철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12일 만났을 당시 김명철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센비는 개인 대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명철의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날 김명철은 총 5,500만 원을 들고 다른 약속이 있다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철의 가족과 여자친구는 조센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째로 김명철이 타던 차는 1,000만 원에 구입한 중고차였습니다. 둘째, 김명철은 조센비의 개인대출 회사에 여러 장의 빈 차용증을 남겼습니다. 차용증에는 김명철의 손도장과 개인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금액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센비가 나중에 빈 차용증에 원하는 금액을 적어 김명철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김명철이 다니던 전시회사의 동료들에 따르면 고객이 첫 만남에서 대규모 계약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실종 직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김명철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과거의 문자 기록과 김명철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본 결과 그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자주 사용했고 말투가 부드러우며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는 띄어쓰기가 없었고 말투는 강압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조센비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 씨는 조센비가 그녀에게 보낸 문자나 그의 블로그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조센비는 말투가 강압적이며 띄어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최 실장을 찾아내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 실장은 사실 식당의 배달원에 불과하였고 조센비의 요청으로 연예기획사의 실장인 척 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당시 만남 전에
조센비와 함께 서울의 여러 약국을 돌며 수많은 수면제를 구입했다고 인정했으며 그날 술자리에서 김명철의 술에 약을 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최 씨와 조센비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김명철을 한 곳에 공사 중인 빈 사무실로 끌고 갔고 이 장면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즉 조센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고 그가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사무실에 도착한 후 김명철이 금방 깨어나서 스스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명철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 사무실은 김명철이 실종되기 3일 전 조센비가 급하게 임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센비는 집을 구할 때 중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요구를 했고 사무실은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 내부의 소리와 외부 소리가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물 압력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무실의 물 사용량이 실종 당월의 평소의 2배에 달하는 89톤이었고 한 달 동안 사용된 물이었습니다. 89톤의 물 사용량은 사무실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으며 경찰은 이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센비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을 어떻게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낸 물값인데 대청소를 못하나요? 이게 불법인가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김명철의 많은 머리카락과 붉은 자국을 찾았으며 붉은 자국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분출에 의한 자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낮은 위치에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칼을 찔러 피가 매우 빠르게 튀어 주변 물체나 벽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김명철이 이 방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마주한 조센비는 경찰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김명철과 그날 갈등이 있었고 김명철을 때리긴 했지만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명철은 자리를 떠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 감금과 폭행 혐의로 조센비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센비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센비에 대한 7년형이 선고된 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보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센비가 몇 년 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9년 김명철이 실종되기 1년여 전에 서울의 한 주택에서 28세 남성 박병준이 자택의 욕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욕실의 가스 온수기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 부검 결과 박병준의 몸속에서 대량의 수면제와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병준의 사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조센비였습니다. 박병준은 당시 조센비의 직원이었고 당시 조사에서는 특별한 의혹이 없어서 사고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명철 실종 사건 이후 조센비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경찰은 박병준의 사망도 조센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병준은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박병준이 사망하기 전 대규모의 인생보험을 가입했으며 만약 박병준이 사고로 사망하면 수령자는 170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보험금의 월 보험료는 약 150만 원이었는데 당시 박병준의 월급은 1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준이 고에게 보험료를 지불했다는 점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또한 박병준은 매월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에게 사고보험료를 지불했을까요? 더 조사한 결과 박병준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은 바로 조센비였으며 이 보험의 수익자는 조센비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조센비와 형은 박병준과 혈연 관계가 없었고 2008년부터 조센비는 박병준을 위해 이 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박병준의 집에 가스 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센비는 중학교 시절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상점 주인에게 발각돼 치욕을 당하자 주인의 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센비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센비는 본명이 아니라 가짜 신분으로 본명은 이권규였다는 것입니다. 1993년 그는 쌍둥이 형과 함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을 일으킨 뒤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여러 번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센비는 상습적인 범죄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철은 정말로 조센비에게 해를 입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행에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조센비가 박병준을 해친 이유는 보험금 170억 원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김명철을 왜 해쳤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그의 동기가 장기 거래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질투심이 주요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씨가 김명철을 만나기 전 조센비는 이 씨에게 매우 잘 대해왔습니다. 이 씨가 마음에 들어 조센비는 이 씨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사치품 가방과 화장품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씨 때문에 종교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씨가 교회에서 김명철을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게 되자 조센비는 김명철을 제거하려고 결심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네티즌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2013년 5월 조센비, 즉 이권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쌍둥이 형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김명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의 유해도 찾을 수 없고 아마도 김명철의 가족과 연인에게는 조센비가 말한 것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즉 조센비가 김명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언젠가 김명철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영화 데드풀2의 후속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되며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블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범죄자 웨이드 스티븐 윌슨을 데드풀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난스러운 별명은 수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범죄자는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인 수법으로 사람을 해친 연쇄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매력적인 외모를 칭찬하며 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 팬들이 그에게 편지와 사적인 사진을 보내며 그를 위한 감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체 왜 이 무자비한 악마가 이렇게 큰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19년에 일어난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되짚어보며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호각은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부에 위치한 예쁜 해안 도시로 리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640km가 넘는 인공 운하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하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세계 운하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바로 이곳입니다. 크리스틴 멜튼은 35살의 싱글 여성으로 성격이 밝고 특히 가정을 잘 챙기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984년 일리노이 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귀여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 그리고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친구들에게 달콤한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멜튼은 가족들과 함께 산호각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외에도 그녀는 자주 사촌의 아이들을 돌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언제나 멜튼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재 멜튼은 자신의 고양이와 함께 산호각의 복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닥친 비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산호각 경찰서에서 갑자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친 남자가 제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람을 해쳤다고 소리쳤고 저에게 차표를 사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옷에 핏자국이 가득하길래 이게 진짜인 걸 알았어요. 신고한 남자는 인쇄소의 주인으로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 미친 남자는 이미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검은색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차의 조수석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차 앞부분에는 충돌 흔적과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는 멜튼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미 실종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안전을 고려해 즉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실 문 앞에 여성이 한 명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맞았으며 목에는 큰 멍이 가득했고 손톱이 부서져 있었으며 몸은 의류와 침대 시트로 마치 소용돌이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법의학자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바로 멜튼이었고 그녀는 생전에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반항했으나 결국 비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멜튼이 매우 친절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했던 사람으로
그 누구와도 다툼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던 중 멜튼의 절친인 세일러스는 한 명의 수상한 남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전날 밤 10시쯤 멜튼과 함께 마이애미의 바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일과 중에 간만에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이었고 바에서 그들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자신을 JR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25살, 짧은 머리와 하얀 피부, 두꺼운 눈썹과 큰 눈, 웃을 때 보이는 2개의 보조개가 특징이었습니다. 목과 팔에 몇 개의 문신이 있었고 키는 190cm가 넘으며 몸도 매우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유머와 말투도 뛰어나 많은 여성이 이상형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린 두 친구는 매우 기뻐했고 멜튼은 한눈에 반해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JR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남자 제이슨 셰퍼드도 유머러스하고 대화가 재미있어 금세 두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바가 문을 닫자 그들은 이야기하며 즐기고 싶어서 4명이 함께 제이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들어간 멜튼과 JR은 곧바로 서로를 껴안았고 제이슨과 세일러스는 이 광경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뒷마당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지나자 제이슨의 가족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나와 항의했습니다. 꾸중을 들은 후 JR은 차를 타고 그녀들을 데리고 멜튼의 산호각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침 6시 세일러스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먼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멜튼과 저녁에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그날 밤 그들이 다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세일러스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곧 그 인쇄소에 들어온 남자가 JR과 외모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멜튼을 해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10월 7일 오전 8시 50분 경찰서에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센터의 주차장에서 한 커플이 싸우고 있었고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며 그녀를 차에 끌고 가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도주했으며 여성은 멜리사 몬타네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와 바에 갔어요. 그는 친구를 데려왔고 저에게 그 친구 집에서 밤새 있자고 했어요. 저는 바로 거절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폭발해서 저를 바에 내버려 두고 제 차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오늘 아침에 남자친구가 제 회사로 찾아와서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심지어 목을 조르려고 했고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겨우 빠져나왔죠. 오후 3시 경찰은 멜리사의 남자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상반신을 벗고 멜리사의 차에 앉아 여유롭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 키를 넘기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는 갑자기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이 남자는 하얀 피부와 큰 눈, 건강한 몸매,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JR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게다가 그도 친구를 데리고 멜튼이 JR을 만난 그 바에 갔었고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즉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이 남자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웨이드 윌슨이라는 사람으로 나이는 25살이었지만 그의 인생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풍부했습니다. 웨이드는 1994년 5월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낳을 당시 겨우 14, 15살에 불과했고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불법 약물에 빠져 있었으며 아버지 스티픈 테스카세카는 그를 윌슨 부부에게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이드는 이 새로운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를 자기 자식처럼 아끼며 2명의 누나가 그를 잘 챙겼습니다. 이 가정은 자주 교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웨이드는 어린 시절 명량하고 활발했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그는 급격히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었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자주 싸우고 불법 약물에 빠졌으며 삶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뒤에서 웨이드는 누구와 싸우든 때린다. 그냥 미친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문제가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금단 치료와 정신병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된 후 웨이드는 친부모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용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아버지 스티븐은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큰돈을 주었습니다. 이는 웨이드의 방종을 더욱 부추겼고 그는 점점 더 많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웨이드는 주거침입 절도로 체포되어 2014년 9월까지 복역했습니다. 2015년 그는 강제적인 성적 관계와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인해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그는 데니스 윌리엄스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남편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웨이드는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전 여자친구는 웨이드가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훔쳤고 자신을 납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웨이드는 폭행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은 폭력, 마약 밀매,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 범죄 목록은 웨이드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멜튼이 살해되었을 당시 웨이드는 가석방 상태였으며 경찰이 그를 소환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가 죄를 인정하고 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그의 행방을 찾고 있던 2019년 10월 7일 밤 10시 30분 웨이드의 친아버지 스티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방금 통화 중에 사람을 다치겠다고 직접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결국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스티븐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스피커폰을 켜고 경찰과 통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전화에서 웨이드는 자신의 2건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2사람을 살해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아침 웨이드는 멜튼이 잠든 틈을 타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묻으려 했지만 시신이 굳어 트렁크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포기하고 그녀의 차를 타고 전날 싸운 여자친구인 멜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자 그는 차를 몰고 방황하다가 중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웨이드는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길을 묻는 척하며 그녀를 차에 태웠고 여자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녀의 목을 졸라 폭행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은 기절했지만 웨이드는 그녀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버리려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로 그녀의 몸을 10번 넘게 들이받으며 짓밟았습니다. 웨이드가 이 사건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티븐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묻자 웨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스파게티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 내내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도망치게 해줄 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티븐은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했고 몇 초 동안 고민한 끝에 경찰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차를 보내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아들에게 위치를 말하게 유도했고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한 폐가에 도착했을 때 웨이드는 남의 집 거실에서 닭발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이 장면은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이드가 체포된 후 경찰은 멜튼의 절친인 세일러스를 불러 그를 지목하게 했고 그녀는 그가 바로 술집에서 만났던 JR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화에서 웨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그날 2명의 여성을 연속적으로 공격했으며 멜튼 외에 또 다른 피해자는 디앤 루이즈라는 43살의 바텐더였다고 합니다. 10월 7일 오후 4시 디앤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디앤은 최근 약혼한 한 아이를 둔 싱글맘으로 19살과 29살인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활발하고 명랑하며 술집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들릴 만큼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결코 결근한 적도 없었고 사람들과 다툼이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디앤은 그날 오전 10시쯤 무스로지바로 가는 길에
실종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는 웨이드가 전화해서 언급한 것과 일치합니다. 경찰은 3일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디엔의 집에서 800m 떨어진 샘스클럽 근처에서 부패한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가 농지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땐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DNA와 등에 희미하게 남은 문신을 근거로 이 시신이 DNA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근처 도로의 CCTV에는 멜튼의 승용차가 사건 발생 시각에 등장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멜튼의 차 안에서는 DNA 휴대폰과 차문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증과 증인이 모두 확보되었고 2019년 10월 19일 웨이드는 2건의 1급 살인, 폭력행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약 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사건이 드디어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 전화녹음, DNA 검사 보고서, CCTV 영상 등이 공개되었고 관련 증인들도 소환되었습니다. 그중 웨이드의 친부인 스티븐의 발언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웨이드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I initially wanted to help him. Did you feel conflicted about giving him over to law enforcement Yes, initially? ma'am. At some point when you're talking with him, did that feeling change? Yes, ma'am. Why? I just thought, what if that was my mom or my daughter or sister or wife? I wouldn't want somebody to do that. And did you have additional concerns of what might happen if you didn't turn him into law enforcement? Yes, ma'am. What was that, sir? He would have done it again. 이 아버지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성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웨이드의 한 전 여자친구인 켈리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웨이드의 폭력 성향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나를 성폭행했고 내 얼굴과 턱을 물었어요. 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죠. 만약 당시 경찰이 켈리의 말을 믿고 웨이드를 구속했다면 이 두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수많은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웨이드는 매우 태평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마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얼굴에는 문신이 없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조커와 나치 문신 그리고 입가에 2개의 실밥 문신을 새기며 전쟁을 위해 태어났다 라는 문구로 목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를 매우 음침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히 다듬고 의자에 늘어지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만하고 무례했으며 가끔은 눈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심지어 나는 괴물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누구나 실수는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이드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웨이드의 범죄를 정신적 문제와 뇌 손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처벌을 면하려 했습니다. 신경과 의사 마크 루비노 박사는 웨이드가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유전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드의 여동생 웬디 역시 웨이드가 교통사고와 운동 중 여러 차례 뇌진탕을 겪었고 이것이 뇌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웨이드가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불법 약물을 사용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드를 입양한 양부모는 법원에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며 우리는 미친 악마가 웨이드의 영혼을 삼켜버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소녀는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에게 생명은 빼앗지 말고 종신형을 선고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버림받았고 불법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그는 사랑이 넘치는 양부모의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 그 사실이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두 번째는 더 냉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예고된 범행이었습니다. 웨이드는 멜튼을 해친 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였고 피해자는 그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매우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약물에 중독되었지만 그들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긴 논의 끝에 배심원들은 웨이드의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각각 9대3, 10대2로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외의 절도, 폭행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동시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오후 4시 30분 판사는 웨이드에게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엔의 막내 아들 제이는 어머니가 피해를 당했을 때 고등학교 밴드에 갓 합류한 상태였으며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말했습니다. My mom didn't get the chance to see me accomplish. My mother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me get married, get to see me graduate college as a first generation graduate, get to see me get my first real job. 멜튼의 오빠는 동생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멜튼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웨이드가 사형을 선고받는 순간 그의 표정은 매우 담담했고 손으로 이상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제스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웨이드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불법 약물 밀매, 탈옥, 폭행 등 여러 범죄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20년 10월 웨이드와 34살의 수감자 조셉은 탈옥을 계획했으며 웨이드가 주요 기획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감옥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용 차량도 준비했으나 다행히 교도소 측이 이를 미리 발견했습니다. 또한 2023년 경찰은 교도소 근처에서 한 회색 자파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2개의 밀봉된 봉지와 함께 여러 종류의 불법 약물과 담배, 라이터, 약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익명의 수감자가 이 물품들을 36살의 보비가 가져왔고 그 후 대부분이 웨이드에게 전달되어 다른 수감자들에게 팔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웨이드는 이로 인해 12년의 징역형과 5만 달러, 약 7,168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더 이상 불법 약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탈옥 혐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의 재판 영상이 공개된 후 웨이드의 외모와 재판에서의 태도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수천만 번 재생되었으며 수만 명의 팬을 끌어들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몸매와 얼굴, 그리고 재판에서의 냉소적이고 거만한 태도에 끌려 데드풀 킬러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몸매와 얼굴이 너무 멋지다, 얼굴의 문신도 멋있다, 그와 결혼하고 싶다,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는 사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 등의 비이성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점점 더 늘어나 웨이드를 위해 모금 활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자는 1에서 50달러로 추첨에 참여해 웨이드와 통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1,000달러 이상 약 143만 원을 기부하면 웨이드가 입었던 옷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웨이드의 팬들은 웨이드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법적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 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일부는 24,000달러, 약 3,44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총 72,358달러, 약 1억 원이 모였습니다. 웨이드의 재판을 기다리는 5년 동안 그는 약 4,000통의 팬레터와 러브레터, 그리고 팬들로부터의 노골적인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중 163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당국은 이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법원에 재판에서 웨이드에게 사형을 면해달라는 청원을 보내기도 했고 유사한 청원서가 26,000건 이상 제출되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러한 행동에 강력히 비난하며 웨이드는 인터넷 스타가 되었지만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멜튼과 디엔의 생명이었으며 그들은 웨이드의 명성을 꾸미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웨이드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팬들의 열광은 역사상 악명 높은 범죄자들인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그리고 리처드 라미레즈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팬들이 생겨났고 일부는 감옥에서 팬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가 히어로로 미화되고 이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팬들이 기부금과 청원 서명을 보내는 현상은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보여줍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그 어떤 형태로도 미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다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